TV. 자, 염천교 3부 시작합니다. 자, 염천교 3부에서는 또 여왕의 신봉님께서 사립유치원과 병원의 공통점. 네.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과 병원, 요양원 다 동일한 로직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동일한 로직이고. 병원도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까? 병원도 문제가 많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는 패턴이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코스예요. 똑같은 코스고 저는 사립유치원 거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리스트를 다 봤어요.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못했길래 저러고 있냐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적발된 비리 중에 한 10% 정도는 진짜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뭐 말 드는 성인용품을 사거나 아니면 아들 BMW 차 사주거나 차 고쳐주거나 뭐 그딴 걸로 쓴 것들. 근데 나머지 90%는 이게 국가 기준으로 회계 기준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를 걸린 거지 일반적인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나머지 한 90%쯤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병원에서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리베이트.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는 구조인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보건복지에 대한 것들이랑 똑같아요. 보건복지에 대한 것도 똑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국가 예산을 한 방에 빵 넣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국가 예산을 빵 넣는 경우가 없는 거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들어왔죠. 그러면 국가가 요양원을 설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가 요양원을 설립을 한 게 아니고 요양원을 만들 시장을 만들어주고 그 시장에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할 사람들을 모아서 요양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시초는 병원이에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에 의료가 열악했을 때, 그 다음에 국가가 병원을 지어줄 여력이 없었을 때 의사들한테 병원을 짓게 해준 거잖아요. 의사들을 병원 짓고 운영을 하게 만든 거고 그 병원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병원은 다들 안 가잖아요.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가요? 다들 안 가잖아요. 다 삼성병원, 그 다음에 아산병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될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공급은 민간 시장이 하는 거예요. 민간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 로직이 사립 유치원도 똑같아요. 유치원도 보육이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보육이 들어가는 게 국가 예산으로 이제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래는 국가가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직접 차려야 돼요. 근데 차리는 거는 한 해 돌리는 예산의 20배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이 1조다. 그러면 다 차리는데 20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 20조를 한 방에 쓸 배포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립 유치원 시장을 만들어내고 그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시작하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유인 동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민간 자본을 끌어올려면 저기 가면 돈이 된다더라 라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에도 1960년대 70년대 그렇고 사립 유치원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회계 기준이 되게 느슨해요. 회계 기준이 굉장히 느슨해서 그때 회계 기준이 느슨한 게 병원에서 표출된 게 리베이트 아니면 뭐 수술 기구상한테 뒷돈 받는 거 그런 것들이었고 근데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립 유치원 회계 관리를 그렇게 빡세게 안 했던 거죠. 회계를 빡세게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립 유치원이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잖아요. 네, 그렇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돈이 들어오잖아 다 섞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냥 섞어서 쓰는 누가 거예요. 뭘 이렇게 받은 건 이렇게 쓰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저기서 이제 발광하는 사립 유치원 원장들을 보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동안에 너무 꿀을 빨고 있었구나 또 느껴지는 거죠. 걔네들은 맞아요. 개꿀을 빨고 있으니까 저렇게 발광을 하고 있고 자 이제 그러면 회계를 자 투명하게 예산 받은 거 어떻게 썼는지 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사립 유치원은 법인으로 바꾸면 돼요. 법인만 사립 유치원에 지원해주겠다. 그럼 법인 전환하면 회계를 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장 원장이 갖고 가는 돈 얼마? 이 쓴 돈은 다 비용 처리를 남기지 않으면 다 횡령, 배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법인 회계 처리인데 개인 사업자는 그런 게 아니라 넣어서 섞은 다음에 거기서 쓰고 남은 거 다 그렇죠. 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유한회선처럼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게 그 유치원 사립 유치원의 지금 현재 회계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이런 식의 공급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공급자랑 국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 당연히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 안 되는 거를 나중에 이렇게 국가가 꿀로 줬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국가가 가격 통제를 들어가거든요.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나 공급해 줄지 말지는 결국은 그 유지비에 대한 재원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병원도 똑같은 로직이에요. 병원도 처음에 리베이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베이트 받는 의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병원을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국민은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의사는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국가가 그 보건복지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근데 이게 공급하는 행위에서 이렇게 되면 국가의 힘은 점점 커져요. 국가가 그 사업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커지고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은 건전해질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공급해주는 사람이랑 국민이랑은 신뢰가 깨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를 못 믿고 환자가 병원을 못 믿고 그 다음에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님을 못 믿고 그러니까 그런 불신 구조가 자연스럽게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병원도 똑같아요. 의협이랑 병협이 그러면서 정부랑 아예 척을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가 더 좋은 정책을 하자고 해도 의협이랑 병협이 따라갈 의지가 없어요. 이때까지 저 사람들은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지금 사립 유치원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립 유치원장들도 그렇게 되면 더 똘똘 뭉쳐서 더 정부에 반대하는 방향의 세력을 가진 정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교육 정책 자체를 패러다임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뭐 사립 유치원 전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럼 이제 국가에서 공공 유치원을 지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때 우리 잡아놓고 너네 뭐 하는 소리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결국 공급 체계도 왜곡이 되고 국가와 공급자와 소비자의 신뢰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대신 하나의 장점은 있어요. 싸져요. 질은 좋아지지 않아요. 싸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다 동일한, 우리나라에선 이게 다 동일한 구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요양원이 터질 거예요. 요양원이 똑같은 문제가 엄청 크게 터질 거예요. 요양원은 유명하죠. 유명하죠.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요양병원은 이제 많이 터졌었는데 네. 요양원, 원. 그러니까 데이케어 하는 요양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터질 거고 이제 좀 있으면 어린이집도 이제 더 크게 터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물론. 이슈 제기하면 그 이슈 먹고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제도를 설계한 정치인과 그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죠. 예중에 처음에 기초 예산을 안 꼬라박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결국 행태를 그렇게 유도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립 유치원 원장이나 의사나 병원들이 100%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도가 이윤 추구의 목적을 사람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가 허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준 거거든요. 근데 구멍을 계속 막는 거니까. 근데 뭐 저는 병원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유치원하고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애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병원은 퀄리티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유치원은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최고의 퀄리티로 우애를 돌봐주세요가 아니야. 그냥 우리 아이 소외당하지 않게 하고 먹는 것도 장난치지 않고 딱 그 정도만 하게 해주면 부모는 만족을 해요. 워낙 많은 애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그 말 안 듣는 말도 안 통하는 애들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립 유치원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고 애들 가지고 뭐 학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이슈가 그쵸. 되는데 국공립 유치원은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준 공무원이거든요. 맞아요. 공무원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안 하고 안 잘릴 정도만 딱 해요. 그 안 잘린 최저선이 있는 거죠. 그 사람 근데 입장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게 딱 그거. 네, 최저선.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부모의 니즈와 공무원 마인드가 딱 맞아 떨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건 이게 수요자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굳이 맞아요. 사립 유치원은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양질의 교육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비싸게 해. 영어 유치원 되듯이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유치원은. 그리고 저출산이니까 보육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네. 당연히 국공립 이번에 이제 예전에 유시민이 TV에 나와가지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 교실에 거기서 빈 교실에 운영하자. 어린이집 네, 같은 운영하자. 거는 유치원을 하자. 국공립 유치원 네. 하자는데 명동에 지금 그거를 시작을 네, 했어요. 네. 뉴스에 났는데
명동이 일자리는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데리고 오고 문제는 거기서 빈 명동 초등학교인가 명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그거를 시작을 해서 거기에 나온 애들은 그 동네 살지 않은 그 초등학교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같이 출퇴근하고 등교하고 이렇게 할 수 굉장히 있게. 좋은 제도죠.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그 동네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이제는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고 부모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태에서 그거를 실험적으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빈 초등학교실에 국공립 유치원을 하고 그러니까 시단위에서 시작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그 유치원 나온 애들은 그 친구들이 그대로 그 초등학교 갈 수 있게 뭐 그런 거를 이제 해보는 건데 저는 이제 병원이 공급자를 이렇게 해서 유인을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병원비가 싼 이유가 우리나라는 가격을 국가가 매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수가- 꼬매는 거 얼마, 네, 맞아요. 심장 수술 얼마, 맞아요. 치질 수술 얼마 정해놓고 그래야지 이거를 환자한테 얼마 받고 나라가 얼마 주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들 불만은 그거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돈이 막 맹장 수술 하나에도 막 엄청 비싼데 우리는 천만 딱 원씩 정해져 하는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의사와 정부와의 갈등은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이 가격 결정을 의사한테 주지 않는 이상 의사들은 당연히 불만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이건 너무 제 전공 이야기라서 좀 민망하긴 한데 의사랑 국가랑의 관계가 우리나라처럼 웃긴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내가 돈을 내서 의사가 된 거예요. 내가 맞아요. 돈을 내서 학교를 다녀서 의사가 된 거고 네. 내가 돈을 꼬라박고 내가 개고생해서 네. 병원에 수련을 그 몇백 200만 원 받아가면서 5년을 버틴 거고 네. 그래서 내 돈을 차려서 개원을 해요. 네. 하지만 가격은 국가가 정해줘요.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공산주의 같죠. 공산주의라기보다는 너무나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네. 초기 투자를 강요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매몰 비용이 너무 커요. 거기에 대한.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가 필요하냐면은 그러면 지금 의사들이 제기하는 게 내 돈으로 의사 돼서 내가 병원 차렸다. 억울하다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와서 국가가 의사를 키워주고 국가가 국가병원을 지어줄 테니까 거기 와서 일할래?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싫어. 의사가 싫어해요. 그래, 의사가 싫어요. 그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의사이긴 하지만 의사랑 그렇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친구들 물어봐요.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그래. 도대체 원하는 게 헷갈린다, 뭐냐? 헷갈린다.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이대로 사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은 지금이 너무 행복하니까. 아. 지금이 그러니까 행복한 건데 불만이 있으나 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약간 이게 혼재돼 있구나. 네, 지금. 혼재돼 있는 거죠. 혼재돼 있는 건데 시스템 틀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으면 그것도 복고. 완전히 갈아엎으면 그 사람들의 투자 비용은 밑에 세대에 비해서는 완전 매몰 비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비급여나 이런 걸로 좀 남길 수 있는 벌 수 있는 영역도 여기가 있는 건데, 영역들도 예.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는 그걸 전체 다 건드리면 의사들이 터지니까 네, 그렇죠. 요렇게 아주 기본적인 거는 또 꽉 쥐고 있대. 얘가 약간 풀어주고. 그래서 이게 최초 설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음. 최초 설계부터 그러니까 이런 공급 구조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 해결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 문제도 똑같은 게 나중에 이렇게 돼서 사립 유치원을 점점 지원을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 완전 들어눕죠. 폐원하겠다 그러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인구수로 따지면 그렇게 적은 집단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들 가족까지 합치면 거의 수십만의 사람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수십만의 사람 입장에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하더니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한 사람도 있겠죠. 일을 열심히 한 사람 입장에서 일을 열심히 했더니 나를 나쁜 놈으로 몰고 나중에 내가 한 거는 다 매몰 비용 처리해 버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는 다른 나라 복지의 몇 단계를 점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병원 입장이나 유치원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예. 근데 우리가 헬조선 하는데 그런 거를 사용해야 되는 그리고 병원이나 유치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용해야 되는 곳이에요. 예. 네, 물론 맞아요. 유치원 내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아이를 낳는다면은 선택지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병원도 예. 내가 난 병원에 안 다닐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의 선택지가 아닌 영역을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건 사용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땡큐인 거죠. 고맙죠.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땡큐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헬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그래서 병원이든 유치원이든 요양원이든 간에 국가의 공급을 늘리는 거는 저는 항상 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향에서는 국가가 기관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교육부터 그다음에 그 사람들 기본 베이스 퀄리티까지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게 그 복지의 완성이지 지금은 복지를 외주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정리할게요. 병원과 요양원,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좀 다른 게 네. 병원은 내가 아플 때 가니까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유치원과 요양원은 최악의 서비스만 하지 말아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요양원과 유치원 이런 거는 국공립으로 계속 늘려나가도 사용자하고 불만이 없어요. 좋아요. 만족도가 높아지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병원을 자꾸 국공립으로 많이 한다 해도 내가 아플 때 서울대 병원 가지 국공립병원으로 안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병원은 지금대로 냅두고 유치원하고 요양원은 국공립으로 계속 바꿔주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 뭐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러는데 국공립 요양원이나 국공립 유치원의 선생님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공공기관 일자리를 일자리죠. 늘려놔요. 그리고 거기는 한번 채용이 되면 잘 안 잘려요. 그래서 준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잘릴 일만 피해요. 아주 열심히 하지 않지만. 그게 뭐냐면 아이를 학대한다거나 먹는 걸로 장난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해요. 걸리면 바로 잘리니까. 그런 짓만 안 하면 난 안 잘려. 그러면은 유치원에 그 구립 유치원 이런 데에는 정말 엄청 줄 서 있어요. 지금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얘기 듣기로는 애 태어났을 때 이미 한 3년 후거 미리 신청해 놓는다고 할 정도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국공립 유치원에 왜 그런 국공립 유치원이 경쟁률이 세냐? 거기가 커리큘럼이 너무 좋고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를 엄청 많이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불편하거든요. 거기는 통학 버스 같은 거 안 해줘요. 그래서 엄마가 데리러 가야 되고 데려다 줘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늦게까지도 안 하고. 아니, 저는 이제 그 사장님이랑 본질적으로 시각이 다른 게 저는 의료에 있어서도 최고의 의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네. 왜냐하면 의료는 최선으로 가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모든 대부분들이 그렇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그 85세 폐암 환자 할아버지예요. 근데 폐암 할아버지를 최선의 치료를 하면 한 달 정도 더 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3억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사회가 그 비용을 대줘야 되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치료를 원하지만 어느 정도의 비용 선이 넘어가면 가족들은 그 비용을 넘어가지 않는 거는 유치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1년 넘게 있었다. 너무 노인이면 또 그게 그렇게 되네. 너무 노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치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치과가 대표적으로 가장 좋은 캐스팅으로 거의 현재 이랑 차이가 안 나게 시술을 하는 거랑 레진으로 어느 정도 실적 봤을 때 티가 안 나게 하는 거랑 그거는 환자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에 있어서는 이렇게 완전히 살아야 되는 외상, 심장마비 그런 거 같은 건 당연히 모두나 최선의 진료를 원하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만성으로 가면 또 보육이랑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시기가 길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주도로 하되 최저의 가이드라인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뭐 되게 좀 색다른 시선이어가지고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예. 색다른 시선이어서. 저는 요거 사립유치원 이게 터졌을 때 국가의 재정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정부 지원이 들어간 걸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들어갔으면 국가의 감사를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건데 그 개인이 하는 그 병원도 유치원도 유치원 비용을 받잖아요. 유치원비를. 그 부분은 별도란 말이에요. 그거는 별도로 가는 게 맞고 이 정부에서 지원 받은 돈만큼은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터지고 이제 해서 이게 개인 사업자라고 다 버무려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꺼내다 쓰다 보니까 이제 비리가 터진 건데 저는 이게 당연히 국가에서 그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 부분만큼은 아예.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이게 유치원 입장에서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었을 뿐 아니라 준비할 생각도 없었죠. 계속 거부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와라. 그렇죠. 근데 우린 싫다. 우린 개인 사업자 계속 할 거다. 이게 개꿀인데 왜 그걸 하느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사립 유치원은 두드려 맞아도 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준비 안 됐는데 우리 몰랐는데 이렇게 하는지 잘 몰라도 개인 사업자들은 사실은 모를 수도 있는 영역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쓰라고 했는데도 거부했었고 유치원 협회라는 곳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입김을 그죠. 했었고 네. 그래서 유치원은 지금 두드려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몰랐느냐 다 알고 한 짓이라는 게 되게 죄질이 되게 나빠요. 사실은 지금 사립 유치원에 지금 어떤 골문게 터진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데들도 알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꿀빨러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맞아요. 잘못한 게 맞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디펜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펜스가 아니고 정부가 보건복지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초기 투자 없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정부 입장에서는 괜찮은데요. 정부 입장 괜찮죠. 이렇게 한 다음에 완전 개꿀인데 그거. 야꿀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꿀 빠는 걸 막진 않아. 그렇죠. 꿀 좀 빨게 한 다음에 야 너 꿀 이제 그만 빨어. 그러니까 이제 저랑 비슷한 세대 의사들이 정부를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꿀 빨아보지도 못했어.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꿀을 아니, 빨아야 되는데 못 빨았어. 아니 지금 PGG 갔더니 승률 개오피라 그래서 시작했는데 들어가자마자 패치돼서 반짝 들어간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너프를 먹은 거야. 완전 너프를 먹은 거예요. 근데 꿀 빨아본 적 없는 게 진짜 억울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손해야? 그 사람들은 양창규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딱 그 세대예요. 그 우리 우리 스테레오 토끼까지 50만 원 감사합니다. 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테레오니 언제 세? 아유 이거 몸둘 바를 어떻게 뭐 일어서서 할까요? 자,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뭐 탈모? 뭐 성기능 장애? 뭐 그런 거 성기능 장애. 그 정도 서비스는 해드릴 수 있죠. 아니면 뭐 정관 수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참 저도 그 세대거든요. 저희 때는 의대 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렵죠. 근데 저희 때부터가 지방 의대 끝나고 서울대 공대 시작인 네. 배치표에서 그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이제 의대 간 지방 의대 간 애들이 지금 이제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잘못 온 것 같은 거예요. 그쪽은 정말 마지막 패치 직전에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직전에 들어간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 지방의 의대 가느니 서울의 유명한 공대를 가는 게 더 남는 장사였는데 지금 찾아보면 그게 훨씬 더 남는 장사인데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은 벌써 지금 시장 나오면 15년 동안 꼬라박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해요? 똥 밟은 거지. 똥 밟은 건데 근데 그거는 좀 불쌍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는 페이닥 자리가 없어서 과를 바꿔서 수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취직되는 시기가 거의 끝나갔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앞으로 취업률 좋아진다. 네, 좋아진다. 근데 니네 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거? 그냥 시대의 똥을 밟은 거야. 그냥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6.25 전쟁 때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 그냥 시대의 똥을 밟은 거야. 그리고 우리 살아만 있으면 우리 애들이 세금 내서 부가식으로 연금 줄 거예요. 부가식으로 연금 줄 거야. 그때 꿀 빨면 돼.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럼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럼 무슨 죄야? 저희 아버지가 50년생이세요. 그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한 석 달 뒤에 6.25가 유교가 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그런 거가 있어요. 그게 또 막 과도 유행이 돌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가 있어서 그거 한번 탔다가 유행이 딱 빠지고 나면 잘못 갔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있고 막 이래서 이제 버팔로벨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게 특정과에서 수련한 거만큼 돈을 못 받아서 요즘에 다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핵의학, 방사선 종양학과 그런 분들을 이제 가정의학과로 전과하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연봉 7, 8천이 그 사람들한테는 모자란 거죠. 요양병원 당직의 연봉 7, 8천이 그 사람들 모자란 거예요. 연봉 7, 8천이면 제가 생각해도 안 하죠. 안 하죠. 그 공부 35세 7, 8천 받으면 세전 그 공부하면서 네. 저도 연봉 7, 8천이면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근데 그 사람들의 기대 소득이 나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친구이고 의사인 나보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자기의 생활 수준이 더 높아요. 그런 근데 거죠. 그러면 외과 그 이제 흉부외과나 이렇게 심장 이쪽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버시는 건지. 외과 계열 중에 네. 사람의 목숨이랑 직접 관련된 것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원래 그분들이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페이가 이게 쏟아진다. 아니요, 사람이 직접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국가가 다 보장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 국가가 정한 가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근데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 쪽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 영역이 있거든요. 네. 피부과. 피부과.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일 심한 게 정형외과, 아. 신경외과에 허리나 관절 척추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네, 그런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국가의 보장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가 더 커질 여지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라서 저는 의사들 중에 최저 연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에 비교하면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 돼요. 저는. 가는 거지네 거지. 그래서 게임해요. 골프를 안 치고 골프를 못 쳐요. 골프를 못 쳐서 그냥 이제 제 소소한 취미가 그냥 뭐 팡얌 그 대신 컴퓨터로 치는 팡얌. 예, 이런 그죠. 근데도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로스트아크 하면서 시작 패키지를 샀어요, 저는. 네. 전 샀는데 시작 패키지를 사고 나니까 그 말이 더 빨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못 하고 다니겠어요. 괜히 호구 인증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못 하고 다니겠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도 이제 여왕의 신봉님은 의사를 전공하시고 전공을 하고 이제 로스쿨을 기웃하다가 이제 거기 이제 그 전공이 뭐라 그랬죠? 그 무슨 예방의학. 예방의학이고 지금은 이제 예방의학이 그나마 월급은 적게 주는데 학교에 자리가 있거든요. 교수 학교로 가서 있고 PGR 유저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돈 못 버는 남편이자 주말에는 애 안 보고 밖에 싸돌아다니는 남편이고 예, 그냥 여러 NGO 인권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NGO에서 일하고 계신. 네. 좋습니다. 네. 사립 유치원과 병원의 공통점. 그런 국가가 새로운 어떤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너무 날로 먹는다. 날라옵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꼬셔가지고 예. 약간 지원해주면서 꼬셔가지고 다 한 다음에 여기서 꿀 다 빨았을 때는 이제 꿀 그만 빨아라고 할 때 조지는데 조질 때 들어간 후구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그 하소연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나 잘할 때부터 나 이제 의사가 될 거야. 의사 가면 이제 지금 승률이 너무 좋아. 가면 난 이제 다이아 승급이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챔 연습했는데 이제 너프 딱 먹은 거죠. 들어가고 나니까 너프. 그러네.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유치원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유치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야, 내가 이거 차려놓으면 한 3년 만에 다 뽑고 그 다음부터 떼돈을 못 내는데 1년 만에 건물 다 인테리어 막 돈 막 수억 박아가지고 그러면 길바닥에 나 앉을 수밖에 없어요. 데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부동산도 꼭 시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립 유치원을 불과 1, 2년에 공급이 확 늘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때 들어온 흑우들은 그거들은 그냥 이제 뭐 그렇다고 수원 체크하는 거는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으로 돈을 버는 것과 또 병원으로 돈을 버는 거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그런 맞아요.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병원은 영리 집단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래서 돼 있는 건데 병원 자체가 영리 집단이 아니라는 게 뭔 소리? 병원이 돈 잘 벌잖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막상 그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 시각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의사 같은 경우에는 돈 벌기 시작하는 연령이 35세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군들보다 보통은 한 6, 7년 정도 더 늦고 그다음에 개원할 경우에는 내 돈의 매몰 비용을 들고 들어가는 거죠. 개원 비용을 들고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페이닥 중에 제일 적게 받으면 이제 월 한 600 정도 받아요. 넷으로 한 600 정도 받는 사람들이 요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넷 600이 이제 세전으로 따지면은 한 그래도 한 8천 9천 넘거든요. 8천 9천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첫 월급이에요. 살면서 돈을 벌어본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65세 의사가 됐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손 떠는 의사가 잘 본다, 명이다 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사도 은퇴 연령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원 영역도 60세가 넘어가면 환자가 급감해요. 엄청나게 줄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스킬 같은 거 있죠. 스킬 랩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새 스킬을 안 배운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한 25년 사이에 6, 7천으로 페이닥으로 사는 거인데 근데 걔는 학교 1등이었어요. 그렇죠. 학교 1등이었고 나랑 비슷하게 선택을 해서 다른 데 직업에 간 애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같은 나이가 됐을 때 빨리 진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랑 그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늘 얘기하는데 의사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돈이 적어 연봉 7, 8천이 적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반에서 늘 전교에서 1, 2등 하던 친구들이 반에서 1, 2등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놀고 싶을 때 안 놀았어. 물론 머리가 좋아서 놀면서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학교에서도 공부하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뭐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그런 제가 왜 예방약하는지 아시잖아요. 대학 때 놀아서 이제 의사들의 최저 연봉 받는. 그래서 정말 막 비인간적인 생활에 어마어마한 양의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그 보장이 있다라는 희망으로 그걸 견디는 그렇죠.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전 많이 받아도 된다고 전 많이 생각을 받아도 하고 된다. 근데 인간의 목숨을 다루는 그 영역이니까. 내 친구들의 많이 받는다는 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좀 불편해요 가끔씩. 저는 학교에서만 계속 있었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심지어 와우하는 클랜도 다 의사들 클랜이에요. 길드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예요. 저는 그래도 의사들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너 그러니까 예방이나 하고 있지 이런 거가 돼요. 그래서 예방의학과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사의 적이라고 해요. 내부의 적이라고 해요. 내부의 적이라고 해서 이제 저는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있으면 너는 예방의학과 의사의 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사의 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편 들고 이런 사람이 흑화하는 거지. 이제 으악, 그래 다 집어쳐. 난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그렇군요. 거라서 참 먹고 살기 힘든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의사들 저뿐 아니고 이게 또 워낙에 언론에서 살기가 힘들다 하니까 저 돈 가지고 왜 살기가 힘들어라고 하는 반발심이 또 일반 뭐 연봉 2천, 3천 사이 뭐 이런 사람들은 생기죠. 그리고 내가 7, 8절 받으려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될까? 몇 년에 돼야 될까? 나는 7, 8절까지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그냥 팩트대로 얘기하면 꼬우면 공부 열심히 했어야 돼요. 그게 자본주의라고 봐요. 네. 근데 그것도 개인의 본인 선택이에요. 막차를 탄 흑우가 된 것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네. 가혹하게 말하면. 그리고 그게 시장주의적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조정 기간이 좀 길 뿐이지 또 수능 점수가 조정이 될 거예요. 의사들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이제 조금씩 점수가 떨어지겠죠.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국민들이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의사들이 살만하구나.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딱 그 말이 나오는데 네. 지금이 가장 좋은 상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제발 지금 그거예요. 지금 꿀빨챔 하고 있는 사람들은 리메이크하면 부들부들하잖아요. 맞아. 예전에 막 무슨 쉔 리메이크 됐을 때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큐가 좋은데 큐를 그따위로 바꿔놓냐 뭐 그런 것처럼. 맞아요. 지금은 의사들과 병원은 불만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꿀 빨는 영역이 좀 있고 그거를 정부가 거기까지 터치하지 말아라. 네, 이런 상황인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의사들이 돈 버는 거가
뭐 그렇게 배 아프나? 근데 이게 이 문제가 뭐냐하면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의대 안에서도 사람의 능력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똑똑하고 잘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지난 한 15년 사이의 구조에서는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사근사근한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버는 과로 그렇죠. 간 거예요. 아. 돈을 많이 버는 과. 정형외과나 네, 피부과나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뭐 치과는 따로 뽑으니까 그런 데로 가니까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열심히 일해서 외과 사람 살리는 교수고 나 때는 공부를 잘했어. 근데 나 밑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도 그렇게 그러니까 의대에서 자꾸 찌끄러기 들면 자꾸 들어오니까 자기 밑으로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또 팩폭하면 제가- 걔네들도 똑똑한 애들이지만 제가 찌끄레기였었어가지고 진짜 이런 말 들으면 제가 속에서 부들부들하고 있어요. 찌끄레기도 찌끄레기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담당 교수들이나 담당 의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아 똘똘한 애는 다 절로 가고 어리버리한 놈들만 내 밑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우리 공부를 못했지 일을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를 못한 거지 일을 못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게임은 더 잘해. 그래서 공부 못하고 게임 잘하는 애들이 로봇 서지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진짜로. 3D 지각력이 다르다니까. 아, 그러니까, 오그리마랑 언더시티 날아다니면 그러니까. 지각력이 생겨요. 3D.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이거 거니까. 로봇 수술로 막 하는데. 아니 뭐 과학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모여서도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갈리거든요. 그게 슬픈 거예요. 나는 제일 잘했는데 그러니까 의대 학교 오니까 아우 이건 그죠. 뭐 다 똑똑한 애들끼리 있으니까. 근데 선배들이 내가 그 중에 좀 못한다고 막 무시해. 놀려. 아니 나- 무시하는 건 괜찮아. 친구들이 놀려 성적으로. 그게 제일 미치겠어요. 솔직히. 맨날 1, 2등밖에 안 했던 사람인데 그죠. 와 여기 오니까는 완전히 막 바닥을 기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공부 부심이 있었어가지고 게임 하는 사람들한테 게임 못한다고 욕하는 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공부로 이때까지 먹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의대 갔더니 공부 못한다고 놀림 받는 거예요. 공부 족밥. 그러면 진짜 너무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너 이게 암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나가면서 아 그래 뭐 앉아 있는 것도 재능이야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애들 있어요. 뭐 그런 거죠 뭐. 그렇구나. 야 의사 세계에도 무섭구나. 무서운 게 아니고 서글픈 거죠. 그게 원래 잘난 사람들은 또 잘난 대로 또 피곤해. 그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잖아. 잘난 데서 못 나지면 못 나져요. 아 그건 맞아요. 네, 그건 잘난 데서 맞아요. 못 나지면 그냥 맞아요. 못난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루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의대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 비실비실하게 돌아가서 의대 졸업도 못하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 진짜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제가 전문의 시험 한번 그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간 적 있어요. 전문의 시험 감독관. 유한공고에서 네, 그랬군요. 네, 거기가 네. 전문의 시험의 명소예요. 이럴 거기가 좋은 게 페이가 그날 나와요. 바로 아, 현금으로. 예, 예, 예.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컴퓨터용 보통 수성 사인펜을 저희 예, 일반 예. 시험 다 예, 저거 예, 하잖아요. 예, 예. 다 나눠주고 뭐 먹을 것도 줬었던 것 같은데 다 해줘요. 응시료가 겁나 비싸요. 응시료가 있어요 거기. 응시료가 엄청 비싼 거 진짜 그러지 않고. 전공의 시험을 또 돈 내고 봐야지 되는구나. 예. 그리고 떨어지면 그 전공을 못 하는 거고. 아니요 떨어지면 다음에 다시 치는 거죠. 놀림과 함께. 근데 이게 전문의 시험이랑 그 의사 면허 시험이 합격률이 거의 95%에 육박해요. 그거는 뭐냐하면 일반 던전 못 깨는 애예요. 무빙 고자. 그래도 떨어진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떨어진 애들. 그러면 다음에 얘랑은 게임 안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시험 보러 딱 제가 그때 안과하고 아마 산부인과 그 시험이었을 거예요. 전문의 시험. 딱 시험지 나눠주고 이제 좀 웃기게 해줬어요. 그 손대지 하지 말라고 하고 일부러 시험지도 다 일단 뒷면부터 보라고 뒷면 다 뒤집어주고 머리 이렇게 해줬어요. 손 눈으로 풀라고. 근데 끝날 때 이제 딱 종이 치고 하는데 와 진짜 거기서 목숨을 건다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아마 산부인과인 것 같아요. 손을 딱 잡았는데 부들부들 떴는데 이게 안 빠져 이게 안 돼요. 와 시험지를 빼뜨렸어요. 답안지를 빼뜨릴 정도로. 보통 의대에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이 성공해요. 근데 저는 그냥 주면
고생 많으십니다. 그 꼭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다 걷고 나서 해가지고 봉인지 딱 붙여서 또 맞아요. 갖다 주려 그러면 맞아요. 아 뭐 잘못 쓴 거 같은데 좀 보여주시면 안 돼? 꼭 그러고 이게 쉬워서 합격률이 높은 게 아니고. 쉬워서 합격이 높은 게 아니에요. 아.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그러니까는 그다음- 지긋지긋하게 똑똑한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시험 보니까 이게 합격률이 높은 거야. 고시가 아니잖아요. 고시가 아니고 면허 시험이에요. 네, 운전 면허- 면허 시험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쵸. 정말 안 되래만 걸러내는 개념인 거죠. 네, 그런 거라서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점점 사회가 고착화되고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모두 걸 친구고 어떻게? 안 달라요. 아니 같이 다르던데. 머리가 너무 똑똑하던데. 그리고 그렇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애라도 애들도 공부를 잘해.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나는 공부를 못했다. 부모님한테 물어봐서 몇 등 하셨어요? 물어보면 답 나와야 대충.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쌍둥이가 있거든요. 네. 쌍둥이 집에 웅진 출판사에서 네. 판매사원이 온 거예요. 아, 근데 와서 지능 검사를 했네. 네. 근데 와이프가 밤에 거의 울상을 지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 애기가 하위 5%래요. 둘 다. 근데 제가 그거 보니까 설문지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꼬시려고 하는 거야. 꼬시려고 하는 거죠. 꼬시려고 하는 건데 제가 자극 줘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부들부들. 우리 애기가 공부를 못하다니. 나 때문인가? 엄마 때문인가? 일단 남 탓하잖아요. 이거는 아니, 와이프 근데- 때문일 거야. 나 때문은 아니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게 있어요. 공부하는 머리가 따로 있고 장사 잘하는 머리 따로 아, 있고 그건 맞아요. 돈 버는 그렇죠. 머리는 따로 그렇죠. 있어요. 네, 그건 그런 따로 거라도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근데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는 머리밖에 안 보이잖아. 그렇죠. 장사하는 머리가 무슨 애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뭐 나누고 마진 남기고 이러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하지. 아니 우리 애기들 위에 95명 있고 우리 애기들 밑에 4명밖에 없다는데 그게 빡쳐요 안 빡쳐요? 그러니까 이게 남 탓할 거 찾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와이프가 애기를 열심히 안 봐서 그런가. 아니 근데 늦게 튈 수도 있어요. 그런 머리가. 아무튼 그러면은 그거 사거든. 예. 네, 맞아요. 이거 해야 되는구나. 오늘 저 출발할 때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결과를 가서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아마 샀을 것 샀어. 같아요. 샀을 것 샀어요. 같아요. 아니 하위 5% 해야지. 빨리 해야지. 근데 자꾸 와가지고 말도 못하- 아직 말도 말도 못하는데. 못하는 애한테 말도 못하는 영어로 애한테. 동화책 읽어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동화책 읽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보면서도 없어. 와 내가 저거에 낚일까 하는데도 마음은 사주고 싶어 내심. 그게 지금 어디 사람들이 이런 거가 지금 유행이다. 다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모르잖아. 하고 있으면 우리 애만 괜히 안 시켜주면 미안하고 아니, 그- 그렇게 해서 다 하죠. 다 해요. 네. 특히나 애기들한테는 그게 됩니다. 애기들한테는 이상하게 다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 자기 자식 이제 전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애도 없고 뭐 와이프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위에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자식이나 이제 삼촌이면 조카 같은데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막 갖다 퍼줘요 진짜. 이게 너무 첫째는 다 해요. 예. 그 쌍둥이잖아요. 첫째가 둘이야. 그러니까 다 해줘요. 더 해요. 아. 따블로 들죠. 예. 둘째는 안 해줘요. 의미 없다라는 걸 알아. 그리고 아, 그렇지. 야 이거 아무 의미 없더라. 그래서 둘째는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카가 딱 있잖아요. 네. 조카가 딱 있으면 맞아요. 조카의 첫째는 네. 이 부모도 막 해주고 싶어. 근데 우리는 알잖아. 저거 맞아요. 의미 없다는 거. 근데 암소리 안 해요. 너도 해줘. 그냥 그 둘째는 안 해줄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흔히 말하는 부모 마음이고 부모 마케팅.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첫째 때는 말도 안 되게 비싼 것들을 막 해줘요. 사교육도 완전히 걷지도 못하는 애들한테부터 시작해요 막. 이렇게 뭐 손에 손가락에 자극을 주면서 뭐 있어. 되게 비싼 뭐 몇십만 원씩 해요. 그래도 중학교 때 하면 다 게임할 텐데. 그거 다 해주고 둘째 때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아무거나 갖고 놀아. 그냥 갖고 놀아. 그냥 형 컴퓨터 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고 그냥. 내 컴퓨터는 없어 항상. 그래요. 그런 그래서 거죠, 뭐. 둘째들 이게 사람이 다 경험을 해보는 건데 이제 첫째가 쌍둥이면 돈이 따블로 들면 빡센데. 근데 요즘에 장난감들이 내가 봐도 기깔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타이어 버스들. 타이어 버스들. 타이어 버스들 내가 막 모으고 싶어. 로기 아빠 버스, 그 다음에 무슨 위에 올라가는 것들 봉봉이, 뭐 포코 이런 애들 지금 제가 그래서 이마트에 제가 그걸 못 지나가요. 거기서 자꾸 제가 사서 애들한테 이거 여기서 우리 집에 없는 거 찾아봐. 그러면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와이프 몰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없어서 애가 골랐어. 지금 타이어는 다 모았어요. 그래서 타이어는 시판되는 건 다 모았습니다. 이제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요. 네, 그죠. 난이도가 높아져서
콜렉팅이 안 돼요. 아, 애들이 이제 듀플로를 레고를 눈독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레고 너무 비싸서. 네. 네, 비싸서 그거는 레고를 그러면 저거 하시면 돼요. 래핀으로. 그, 짭. 그, 중국 그 짭 레고. 아니면 저 어디였더라? 영등포 시장 쪽인가? 그쪽에 가면 또 시장 안에 이렇게 레고를 모아서 파는 데가 있대요. 거기는 좀 싼가 봐요. 아, 굳이. 굳이. 아 근데 저도 레고를 진짜 좋아해서 집에 레테크 개념으로 모아두어서 포장지에 하나도 안 뜯은 뜯은 거? 개가 몇 개 있어요. 아.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초대박 난 거가 있어요. 팔아요 그러면? 아니죠. 그럼 왜 안 팔어? 옛날 여자친구가 선물로 사줬거든요. 그걸 팔아야지 그러면. 에? 지금 와이프? 아니요 그쵸. 천천히. 그걸 갖고 있다고? 네, 강 크시네. 아니 그걸 이게 저기 있어요. 돈 된다고 와이프를 잘 설득하면 이게 살 수 있어요. 원래 이게 나중에 아니 근데 문제 시작한다면. 뭐냐면 그 레고 좋아하는 분들이 돈이 된다고 하는데 지고 있으면 무슨 돈이야. 죽을 때까지 지고 있을 것 같아. 팔아야 돈이지. 보면 배가 불러요. 지금 저도 그랬어요. 지금 그 제가 나노벨 책 모으거든요. 근데 절판이 돼가지고 못 구해. 이게 한 권에 8,000원짜리가 5만 원이 됐어요. 한 권에. 팔아야지 그럼. 그때 이익 실현을 타세요. 해야지. 재판 나오면 또 떨어지니까. 아니 이미 재판이 나왔어요. 나왔고 근데 이익 실현을 해야지. 그래, 왜 안 해? 그런 거 의미 없어. 저희 집에 은하 영웅 전설 판본별로 다 있거든요. 그 무슨 의미야? 이사할 때 짐이지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거 비싸지만은 이거 가격이 올라. 팔아야 가격 오른 게 의미가 있지 무슨. 아니, 국민연금 8조 손실. 안 팔았는데 뭘 손실이야 그냥. 쥐고 있는데 주식을.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항상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시간 좀 남으니까 딴 얘기를 간단하게 좀 짧게 한번 해보죠.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랑 정책실장의 교체 동현이 형. 네. 동현이 형.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랑 장하성 정책실장 둘 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동연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가치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동연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이랑 둘이 약간 엇박자. 엇박자가 난 적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혹시 왜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바뀐 것 같은지. 그게 그러니까 저 친구들 중에 기재부에서 실제로 일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는데 걔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그 지금 바뀌신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는 공무원들의 아이돌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선 평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권의 좌우 상관없이 계속해서 등용당하던 분이라 그게 그 일을 일단 너무 깔끔하게 하시고 일을 깔끔하게 하면서도 밑에 강압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공무원이라고 아랫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일 처리에 있어서는 그냥 상명하복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지 않잖아요. 자기 본인 생각이 다 있으실 거고 이제 그러면은 보통은 중간 관리자, 과장 국장급이면 잠깐 해외 유학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외청으로 갔다 오거나 그게 돼요. 그게 되는데 장관급 되면 그게 힘들죠. 그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랑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것과 다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근데 김동연 부총리는 평소에 예전부터 말했던 걸 보면 그냥 합리적인 시장주의자에 가깝다고 봐요. 합리적인 시장주의자에 가깝다고 보고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장하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모교 교수님이셨는데 그 장하성 교수님은 그분도 경제학 쪽의 아이돌 아닙니까? 경제학 쪽에 안티 아이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학 쪽에서 경제학 연구하는 사람들의 아이돌은 주류 경제학 하는 사람들의 아이돌인 거죠. 근데 장하성 선생님이랑 친척이신 그 옥스퍼드 계신 그 장하준 선생님 그분들은 이제 경제학을 안 하고 반대해서 경제학을 공격하던 사람들의 아이돌에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두 분 성향이 맞을 수가 없어요. 사실 성향이 맞을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살아온 배경도 너무 다르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지금의 경제 쪽 이제 그 지금 경질된 거는 그냥 경질성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교체되신 거는 문책성, 네, 문책성이죠. 문책성이고 지금 밖에서 그렇게
그 소득주도 성장 공격을 하는데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는 모습을 못 볼지언정 둘이 싸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와우 공대에서도 둘이 싸우면 둘 다 안 데려가요. 그렇죠. 네, 걔를 안 데려가는 게 아니야. 둘 다 안 그 들어가요. 나름 사실은 경제 수장으로 두 분을 장하성과 김동연이 왔을 때 와 이거는 완전 거물급들을 예. 문재인 정부에서 잘 데리고 왔다라는 처음에는 이런 거였는데 좀 삐걱거린 거에 대해 저도 개인적으로는 삐걱거린 거에 대한 문책성이 맞다. 그분들의 능력치와 뭐 이런 거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냥 팀워크이죠. 근데 그런 거죠. 뭐 탑 미드 둘 다 빵빵한 애 뽑았는데 둘이 싸우면 네, 안 돼. 뭐 둘 다 내보내든지 하나 내보내든지 하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뀐 분이 성함이 이분이 사실 정책실장으로 이번에 정책 새로 오신 분 수석 김수현 수석님. 네. 김수현 수석님은 원래 정책 쪽이 아니시긴 하세요. 부동산 네. 쪽에 원래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분 안 다른 게 없는 분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은 정책실장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김수현 수석님 되시는 거 보고 이거 너무 좀 약간 그나물의 그 밥이 아닌가. 그나물의 아무리 그러니까 그쪽 정도 되면 경험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무시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너무 그렇게 장하성 실장님 아니면 뭐 김동연 부총리 같은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의 후임이 김수현이다. 네, 그런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있냐면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집값 개떡상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분은. 그래서 있어요. 부동산은 어떻게든 잡는다가 그분의 확실한 모토가 될 거다. 그건 확실해요.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더 이상 폭등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왜냐면 그때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폭등을 하더라라는 경험이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무능력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집값 폭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은 강력한 정책을 마지막에 썼어요.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카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그렇죠. 경기를 얼어붙이지 찔끔. 않게 하고 하면서도 부동산만 잡고 싶었던 어떤 욕심. 그러니까 결국 경험이 뭐냐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경기를 얼어붙게 하지 않고 부동산을 잡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배운 거죠. 근데 뭐 벙커링도 3번 당한 분이 있는데 집값이라고 3번 안 당할 이유가 2번 안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설마.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기조연설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서 정책 기조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를 확실하게 못을 딱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1, 2년 만에 트는 것도 웃긴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 2년 만에 트는 사람을 것도 웃긴 거예요. 두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를 바꾸면서 기조가 안 바뀌는데 사람만 바꾸면 뭐 하느냐? 뭐 이 말도 그렇죠.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문책성이다. 바꾸는 게 대신에 이제 바뀌신 분대로 이제 정책 기조는 안 바뀌는데 행동 기조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속도 조절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큰 실험을 했죠. 네. 그 사이에. 어쨌든 간에 지금 큰 변화를 끌고 가는데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에도 그렇게 아군들이 없는 상황에서 네네. 지금은 약간의 숨고르기를 해야 돼요. 에이.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좋은 방향인지 아닌지도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거 문제인데 지금 그 각 대학의 경제학부 교수들이 한국 경제지표 나온 거 눈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요. 논문 쓰려고. 그렇죠. 지금 꿀이지. 지금 한국이 지금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학적으로. 아. 그래서 지금 다들 지금 지표 나오는 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논문 쓰는 사람 한 명은 아마 뭐 상 하나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경제를 조금 우리는 사실 지금 시청자들이나 우리한테 중요한 경제 지표는 뭐냐면 밖에 나가 사 먹는 점심값, 네, 내가 내고 있는 맞아요. 집세, 네, 맞아요. 이거 두 개예요. 그다음 뭐 교통비, 내가 직접 쓰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지표를 딱 보면 숫자적으로 외환보유고 세계 한 9위 정도 되고요. 네. 매우 훌륭해요. 대한민국 정부 세수 엄청 잘 거치고 있고요.
해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는 엄청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예요. 튼튼한 나라고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산유국이에요. 반도체 산유국이잖아요. 반도체.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유국이에요. 반도체가 엄청 솔직히 모든 경제 지표는 참 삼성에 기대하는 바가 정말 반도체, 커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들여다보면 문제는 얘기한 것처럼 집중돼 있는 게 너무 많고 네. 근데 문제는 반도체나 이런 데가 고용을 엄청나게 창출하는 산업이 아니고 고용을 엄청나게 창출했었던 조선하고 자동차가 시름시름거리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거점이 도시들 네. 경제가 막 황폐화되고 네. 뭐 이런 상황이어서 내부로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저는 자동차 쪽은 되게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처음에 현대자동차가 부동산 산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좀 뜨악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10조. 정말 이거는 좀 너무 아니지 않나? 근데 그 돈으로 다른 걸 했었으면 차라리 그거 말고 차라리 어디 로봇 회사 사든지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그때 거 사든지. 뭐였냐면 제가 알기로 미쯔비시가 아마 매물로 나와 있었는데 네. 그게 몇 주 안 했어요. 아 그렇죠. 그거를 샀으면 그 기술이라도 더 땡겨가지고 네. 미쯔비시의 기술과 현대자동차 갖고 있는 기술이랑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지금 안 좋거든요.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상품성이 없어서 그래요. 품질이에요. 그 전에는 품질이 가성비가 괜찮아서 네. 수출도 잘 되고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샀어요. 네, 현기차, 그렇죠. 현기차, 욕해도 많이 그렇죠, 샀는데 그렇죠. 지금은 가격은 비싸지고 불만들이 계속 있으니까 비슷한 가격대 외제차들하고 이제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라. 요즘은 그래서 현대보단 기아를 사죠 사람들이. 왜냐면 K5나 뭐 그런 걸 사는 사람. 그 저게 기아 누가 걔네 아니야? 걔네가 걔네인데 현대하고 기아하고는 따로 가요. 근데 네. 얘네들이 기아차에서 이 옛날에 이제 벤츠나 아우디 이런 쪽에 있던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분들을 잔뜩 스카우트 해왔대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막 K5나 뭐 스팅어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게 다 그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엔진 결함 이런 자잘한 잔고장들이요 이제 예전보다 많아진 엄청 것 많죠.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엔진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고 네. 더 많은 스킬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자동차는 프로그래밍이 엄청 중요해진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EDR. 우리나라 기업들이 프로그래머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게 제대로 된 코드가 과연 짜질 것인가. 그래서 그 10조를 땅에다가 꼬라박은 게 네, 지금 전 정말 기술 개발이나 여기다가 썼으면 지금 현대에 지금 이런 품질 문제가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노조 때문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물론 노조의 문제가 아예 없겠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건 써야 될 돈을 이상한 데 쓰는 거죠. 이상한 데 써버린 거예요. 너무 큰 돈을. 근데 그 돈이면 정말 제가 알기로 미쯔비시가 3조인가 그랬거든요. 그 돈이면 근데 삼종가 뭐 이랬었- 3조인가 되고 팩트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매물로 나왔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미쯔비시를 만약에 인수를 해서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현대를 흡수를 하고 좀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었다라면 근데 10조를 땅에다가 예. 꽝 막아놨으니 근데 제가 차를 되게 좋아해서 차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근데 지금은 다시 미국 차의 역습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 차 포드나 아니면 뭐 그 GM이나 그런 게 그 미국 회사들은 이미 다시 미국의 그 벤처들을 데리고 와서 회사에서 벤처를 육성을 해서 그걸 새로운 그 차 내에 착장되는 것들로 변환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독일차 이런 거를 알아보다가 포드 익스플로러라고 네. 가장 큰 사이즈 SUV 애기 네. 태우기에 가장 좀 한국에 가장 많이 팔린다는 네. 차를 탔는데 저 처음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미국 차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으로 나올 수 있는구나. 편의장치 이 정도 갖출 수 있구나. 미국 차가 이상하다는 거는 정말 예전에 나의 착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였냐면 포드 차 살 바에 현대 차 샀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 포드 살 바에 현대를 샀어요. 네. 예. 일본 차나 독일 차는 좋은 건 알겠고 네, 네. 포드 살 바에 현대 차 산다였다가 네, 네. 지금은 맞아요. 포드 익스플로러는 포드와는 다른 브랜드예요. 네, 그냥 완전 네. 그냥 그거는- 익스플로러만 네. 잘 나가죠 지금. 익스플로러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애기들 태우고 다니거든요. 타면서 감탄해요, 계속. 가격이 이 가격에 살만해요. 이 그러니까 가격에 이게 뭔가 되나?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랑 그건 비스무리하게 안 되죠. 생겼지만 익스플로러지만
비스무리한 느낌이잖아. 느낌은. 네, 샤오미죠. 그리고 미국의 실수. 맞아요. 익스플로러는 진짜 매력 있는 가격대 네, 매력 있는 익스플로러는 성능이고. 그리고 제가 타보고도 제 주변 사람들도 다 매우 오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다. 그런 건 뭐야 기다 차이까지 갔죠? 아니 뭐 지금 김동연 부총리 이야기하는 차까지 갔군요. 네. 실제로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예전에 뭐 국산품 뭐 이런 게 되게 끝나서 가성비가 좋으면 현대차도 기아차도 사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다야. 네, 그게 전부예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상품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기아 현기차가 밀던 게 가성비였잖아요. 네. 근데 코스트가 너무 늘어났어요, 사실. 맞아요. 비싸졌어요. 코스트가 너무 늘어났고 이게 그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표현을 하던데 이제 민주노총 너네들이 약자가 아니다. 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랑 싸울 때는 같은 편이었죠. 근데 지금에서는 이제 민주노총과 지금의 정책 기조와는 또 반대편이 되는 네. 네. 그러니까 적이 다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민주노총도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환이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정말 노동자를 위한 조합이고 모든 보편적인 노동자를 위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랫사람, 그러니까 그 밑에 단계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자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민주노총에서. 예. 그게 이제 결국은 현대자동차 노조의 뭐 가족 직계 가족들에 대한 뭐 혜택 예, 뭐 그런 이런 것들. 조항들을 넣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동하던 사람이 기득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민주노총이 사실은 정말 어려울 때부터 고생했죠. 싸워온 시간이 이만큼인데 이때 동안 기득권이 못 됐으면 그것도 비용신이야. 그건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이만큼 싸워왔으면은 어느 정도 기득권에 올라가야지. 근데 그분들이 고생하신 거는 인정을 해요. 고생하신 거는 인정을 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 대우를 다 받으면 좋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저는 그 노총 쪽에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네.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노총에서도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기조차도 들어와서 보호받지 그렇죠.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네. 뭘 할 것인가를 내놔야 되고 사실 그게 어려워요. 재벌들도 사실 잘 안 내놓잖아요. 네. 그래서 싸워가지고 뜯어내는 네. 거고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되면 비정규직들이 다시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렇죠. 또 싸워야 돼요. 민주노총이 걸어온 길을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맞아요. 자본주의 투쟁의 맞아요. 역사일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가진 거를 내놔라. 네. 잘 안 내놓죠. 누가 내놔요? 어떻게 이걸 얻었는데? 기득권을 네. 내놓는다는 게 자체가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안 그거를 되죠. 그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사실은 정부가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한 거죠. 네. 정부가 강제로 버릴 수 있게 어느 좀 정도 뜯어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자, 엄청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좀 다 해봤습니다. 블리즈컨 얘기서부터 뭐 게임 이야기, 복지 관련 이야기, 뭐 진짜 이야기 많이 했네요. 네,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 저는 좀 그동안에 좀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느끼게 돼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염청교 유튜브 채널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염청교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팟캐스트에서도 팟빵에서 염청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염청교 채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가짜뉴스도 몇만인데 우리 그냥 1,500명밖에 없어요. 구독이. 아니, 혼자만 보시지 말고 좀 주변에 홍보해주세요. 링크를 좀 뿌려주세요. 링크를 링크를 좀 공유하기. 뿌려주시고 뭐 이런 그런 거 좀 것들. 해주시고 근데 저희가 그걸 하려면 또 이제 하이라이트 좀 약간 재밌게 좀 편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염청구 오늘 여학의 진목님하고 카이아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는 지스타 일정 때문에 다음 주도 한 주 쉬어요. 저희가 지스타에 부산에 또 내려가야 되는 인원들이 많아져가지고 다음 주 염청교도 한 주 쉽니다. 저희는 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